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한 주간의 연예 소식 정리해드리는 연예 라이브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연예 소식, 영화 소식과 또 스타들의 인생 발자취를 돌아보는 스타 주민도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오늘은 3월 27일 수요일이고요. 연예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은 김세론 씨 셀프 열애설에 휩싸였다. 이건 네. 무슨 소리인지. 또 고현정 씨가 SNS를 개설했다는데 이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스타 주민에서는요, 궁금한 스타들의 근황 소식 준비했습니다. 자, 수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가짜 투자 정보를 미끼로 175억 원 상당을 가로챈 투자 리딩방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피해자가 500명이 넘고 피해 규모가 엄청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좀 짚어보죠. 그러니까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2021년 11월부터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한 회사의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속여서 540여 명으로부터 175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합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투자자가요. 3억 3천만 원을 투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이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또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본사하고 지사로 조직을 나눴다고 하고요. 본사에는 총책, 자금 세탁책을 뒀다고 하고요. 판매 지사는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서로 역할을 이제 분담했다고 하는데 조직원들끼리는 서로 가명을 쓰면서 점조직처럼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자금 총책이나 이런 사람들을 붙잡는데 좀 애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떤 수법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기가 막힌데요. 이런 데 속으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바지 사장 명의로 유령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런 뒤에 컨설팅 회사로 이 회사를 위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를 구해야 되잖아요. 네. 보통 이제 주가 조작 수법에 흔히 사용하는 건데 고성능 전기 모터를 생산한다고 하는 업체에 접근을 해서 이게 비상장 회사인데요. 이 대표에게 우리가 이거 상장한다고 얘기하고 투자 사기를 하자. 네. 그런 다음에 수익을 나눠 갖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뒤에 곧 상장될 것처럼 경제신문이나 경제방송에 광고를 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기사형 광고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광고는 그냥 눈에 확 띄잖아요. 근데 기사형 광고는 기사처럼 쓰는 광고를 말합니다. 신문이나 이런 데 볼 때 광고라고 조그맣게 표시가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걸 기사로 혼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렇게 기사형 광고나 이런 것들을 내고 난 다음에 투자자들이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갈 수 있도록 해서 투자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범인은 어떻게 잡힌 거예요? 2022년 6월부터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신고가 전국에서 경찰에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경찰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45명을 검거하고 총책과 자금 세탁책 등 4명을 구속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운영하는 금고를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금고였다고 하는데 현금 42억 원과 명품 시계 등이 보관돼 있었다고 합니다. 와. 아니 이런 짓을 한 인간들을 잡았으면 이번에는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참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이런 사기꾼들한테 관대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테라 루나 사기범도 우리나라에 와서 굳이 재판을 받겠다고 이런 마당이니 예, 그럼요. 이게 저 피해를 입은 분들은 막 목숨도 잃고 가정 파괴되고 막 이러는데 조금 처벌받고 이런 사람 거리 활보한단 말이죠. 네. 이런 일은 제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한 1년 전쯤이죠. 동물원에서 탈출한 얼룩말. 이 이름이 세로죠. 그 사연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한테 화제가 되고 또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타조가 도로 한복판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제 오전 9시 30분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한 도로에서 차와 타조가 함께 달리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야, 이 타조가 도로 한복판을 달렸습니다. 우선 이 타조는 어디에서 온 거죠? 지난번엔 동물원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생태 체험장에서 탈출을 했던 거라고 합니다.
이 타조가 굉장히 잘 달리잖아요. 또 화면 어머. 보시면 야, 아시겠지만 저거. 다리도 굉장히 길고요. 네. 이 타조가 어떻게? 타조 속도가 시속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굉장히 빠르다고는 들었어요. 시속 90km 그 정도예요. 와. 그러니까 저렇게 막 뛰어다니니까 네. 도로에 차들하고 함께 다니는 이런 이제 진풍경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근데 다행히 와. 잠시 이렇게 차량 통행이 잘 안 되거나 방해를 받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부상자나 재산 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타조는 그래서 무사히 돌아간 거죠? 네, 생태 체험장으로 네. 돌아갔는데요. 왜 탈출했느냐고 제가 묻고 싶지만 네. 타조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인근 도로를 수색해서 1시간여 만에 타조를 붙잡았다고 하고요. 타조는 무사히 생태 체험장으로 돌려보내졌다고 합니다. 사고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타조가 도로를 우아하게 걸어. 그죠? 예, 이렇게 맞아요. 여유 있게. 아, 저 보고서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참 재밌구나. 예, 물론 이제 도로는 혼잡해졌었겠지만. 네. 예. 자, 세 번째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입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무원들이 그만두고 있다고 하는 소식.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부가 이런 공무원들을 붙잡기 위해서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저 5년 미만의 공무원 조기 퇴직자 갈수록 늘고 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2019년에 이런 방식으로 5년 이하 입직한 공무원이 퇴직한 경우가 6,600명 정도가 됐거든요. 이것도 뭐 적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22년에는 13,000명 정도로 2배가량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연봉은 좀 낮고 그다음에 민원 스트레스에는 심하게 시달리고 또 상하 위계관계가 또 굉장히 철저하기도 네,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지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높여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특성에 따라서 일부 9급과 8급 보직을 8급과 7급으로 변경한다고 하는 건데요. 또 기존 9급이 하던 업무 가운데 보다 높은 급수에 적합한 직무를 8급 직무로 변경하고 9급 공무원이 승진을 통해서 해당 업무를 맡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또 지방직 공무원이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거 이거 일종의 이제 별단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이런 승진 최소 연수가 현재 한 13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걸 8년으로 단축해서 성과가 있는 우수 공무원은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 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죠. 초과 수당 보상도 강화된다고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역시 생활을 하는 생활인이기도 하잖아요. 공무원들도 초과 근무 상한 시간을 하루 4시간, 월 57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하루 8시간, 월 100시간까지 확대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한 만큼 더 돈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수당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급여가 높아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2016년 이후 동결됐던 식비 등 경비, 이거를 급량비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걸 하루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 이것도 개선될 수 있을까요? 네, 이것도 일반 다른 공무원 아닌 경우에도 요즘에 많이 개선하는 추세이기도 한데요.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1년 동안 하루 2시간씩 육아 시간을 현재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8세 이하로 연령도 대폭 길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양육 공무원들에게 36개월 동안 이런 이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양육 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점점 줄고 있지만 유아 사교육 시장은 줄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명 영어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영어 학원의 비용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대학 등록금의 2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아이들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드는데 그만큼 또 학원비 지출이 늘고 있다. 영어 학원 비용 이거 얼마나 드는데요? 그러니까 유아 영어 학원의 월 평균 비용이 121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세종시가 148만 6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인천이 142만 5천 원, 서울이 141만 7천 원이었다고 합니다. 또 충남, 제주, 대전, 경기도 이 순으로 이제 지역별로 육아 학원비가 높았다고 하는데요. 100만 원 미만인 곳이 전국에 3곳이 있었어요. 전남이 95만 8천 원, 전북이 93만 4천 원,
경북이 92만 6천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어린 자녀를 영어 학원에 보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쉽게 말해 드는 돈이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요. 유아 영어 학원 그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요. 네, 2019년에 한 610개 남짓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듬해 720개로 늘어나더니 코로나 시기 때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2022년부터 다시 늘어나다가 지난해에는 840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런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영어에 대한 붐은 많이 줄어든 것 같기는 한데 왜 이렇게 많이 영어 유치원을 보내려고 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여전히 영어는 계급일까?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이런 육아 사교육 시장에 대한 통계 조사가 없었다 그래요. 근데 올해 만약에 본격적으로 통계 조사가 시작이 된다면 이 육아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어 붐이 줄었다고 느끼는 게 어릴 때 끝내버려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때는 수학의 올인입니다, 완전히. 그 전에 영어 끝내야 그 전에 영어 끝내야 되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저 애가 초5잖아요. 난리입니다, 난리. 이런 마당이라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영어 학원에 이렇게 이 돈 내고 보내 애 둘이면은 300만 원이 넘어버리는데 내 월급으로 이거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참 이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키우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아예 중학교 때까지 영어를 다 떼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때 가서는 대입 준비에만 다른 과목 준비에만 그때부터는요 전념해야 되는. 완전 닥치고 수학이에요. 무조건 수학만. 예. 근데 영어를 저는 아유, 고등학교 아주 때까지 안 한다는 것도 놀랍네요. 답답합니다. 답답해. 어제도 지 엄마하고 싸우고 있던데. 자,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의료 파업으로 인한 얘기 연일 계속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아프면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들 많이 하시던데, 자, 위기에 대처하는 의료 서비스 이용 팁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죠. 서울 대형 병원 5곳 빅5 전공의 2,700명이 19일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들도 제자인 전공의들을 따라 병원을 떠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 파업 사태. 환자 곁에 남은 의사들의 진료 부담은 물론 의사들이 떠난 병원에서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가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의료 공백 상황 속 꼭 알아둬야 하는 대처법. 지금부터 안내해드릴게요. 어려운 상황에 진료를 못 받을까 봐 많이 걱정이 됩니다. 급한 환자들도 많은 것 같은데 지금 같을 때 아프면 안 되겠어요. 응급실에 가도 요즘은 이제 의사가 없어서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보건의료 재난위기 최상위 단계인 심각의 상황. 그 어느 때보다 슬기로운 의료 이용 방법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의료 공백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슬기로운 의료 이용 방법 첫 번째는 바로 비상진료 체계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활용하기. 의사 집단 행동에 따라 지난 2월 2차례의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하고 3,167억 원을 투입해 의료 서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52개 의료기관이 평일 연장 진료와 주말, 휴일 진료를 실시 중입니다. 또한 군 병원의 경우에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게도 24시간 응급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상진료 의료 체계에 따라 연장 진료를 보고 있는 서울의 한 공공의료기관. 평소와 다름없이 수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보기 위해 대기 중이었는데요.
이비인후과 진료받으러 왔습니다. 자주 오는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무 탈 없이 잘 돼요, 진료가. 걱정 없어요. 공공의료 기관의 경우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일엔 저녁 8시까지 연장 진료 중. 또 응급실은 1년 365일 언제나 열려 있다고 하니 걱정 마세요. 집에서 진료받는 이 비대면 진료의 길이 크게 열립니다. 그동안 이 야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도 다시 시행되는데요. 병원이 부족해서 치료받기 힘든 의료 파업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정부는 2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진, 재진 환자 모두 인근 동네 병원 등에서 이용이 가능하여 갑자기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가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슬기로운 의료 이용 방법을 위한 두 번째 방법, 비대면 진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릴게요.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는 서울의 한 병원. 비대면 진료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전에 코로나 시기 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었을 때에 비해서 현재 지금 다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요. 환자가 의료 접근성이 좀 더 편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는 적극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원할 경우 먼저 전화로 문의 후 진료 시간을 예약하면 되는데요. 또 요즘엔 비대면 진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 진료 가능 병원 검색과 진료 예약까지 한 번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비대면 진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체험해 볼까요? 그러면 가장 힘든 게 어떻게 보면 목에 이물감 있고 장기침 있으시고 문진표나 전화 통화로 하는 비대면 진료는 옛말. 비대면 진료로 받으시는 게 나으실 것 같고 보다 정확한 검진을 위해 화상 진료를 원칙으로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듯 실시간으로 각 증상에 대해 의사의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선물은 좀 어떠세요?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비대면 진료가 정말 유용한 꿀팁이 아닐까요? 그럼 가장 힘든 게 일단은 화상 비대면 진료가 끝나면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까지. 환자는 이렇게 지정해 놓은 약국에 가서 처방받은 약을 탈 수 있으니 참 편리하겠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장소 구애 없이 선생님 진료부터 약 처방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고요. 저도 이용하겠지만 앞으로도 많은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에 홍보 좀 해야겠어요. 그렇다면 의료진 입장에서는 비대면 진료 어떠세요?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면 진료에 비해서는 조금 제한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진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환자 측면에서는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보완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감기 등의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상급 병원보다는 가까운 우리 지역 내 근처에 있는 좋은 병원을 먼저 찾는 것이 슬기로운 의료 이용 방법의 기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증상별 좋은 병원을 찾아보고 병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까지 확인 가능. 또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응급의료 포털에서 현재 진료 가능한 문 여는 병의원 정보도 미리 확인하고 갈 수 있어 더욱 편리한데요. 외국인의 경우도 이용 가능한가요? 한국어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라면 119로 전화하시면 영어로, 다누리 콜센터 1577-1366으로 전화하시면 13개 언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감은 이제 그만! 오늘 알아본 슬기로운 의료 이용 방법과 함께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응원합니다.
네, 한 주간의 영화 소식 알아봅니다. 박스 오피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한 달을 즐겁게 만드는 하루 문화가 있는 날인데요. 가장 먼저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순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스오피스 순위 보겠습니다. 먼저 5위는 가여운 것들이고요. 4위는 패스트 라이브즈, 3위는 극장판 스파이 패밀리 코드 화이트, 2위는 듄 파트 2, 그리고 1위는 파묘입니다. 파묘가 계속 1위군요.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에 행복 비타민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황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은영 씨, 오늘 준비한 영화는 어떤 영화예요? 네, 요즘 영화계 정말 영화 파묘의 흥행이 아주 그냥 파죽지세입니다. 이렇게 또 올해 들어서 처음이자 또 우리나라 한국의 오컬트 영화로는 처음으로 1000만 영화에 등극을 했는데요. 사실 이 오컬트 영화라는 게 또 관객을 동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한계를 뛰어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묘가 또 장르적인 한계를 뛰어넘었다면 제가 오늘 준비한 영화 두 편은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 한계를 뛰어넘은 영화 두 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야말로 한계 없는 도전입니다. 빠바. 네, 한계 없는 도전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영화는요. 일장기를 달고 또 마라톤 대회를 뛰어야만 했던 고 송기정 선생님의 그 고 서윤복 씨라는 마라토너를 육성해서 대한민국 최초 태극마크를 달고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달렸던 그날을 그린 영화 1947 보스턴입니다. 네, 국제 마라톤 대회를 소재로 한 만큼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 코스를 재현한 부분이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은영 씨가 얘기했지만 이 영화가 대단한 게 많은데 일단 이 생전에 송기정 선생님이 생전에 이 서윤복 선수를 발굴해냈잖아요. 이게 뒤에 와보면 두 사람 다 세계 신기록 1936년 세계에 쟁쟁한 선수가 많은데 아무도 못 건드리다가 1947년에 또 딱 세계 신기록 세우는 그 코스예요. 이게 정말 잘 당겨야 이걸 보는 관객들이 영화에 쏙 몰입할 수 있다. 강재규 감독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다 보니까 이 마라톤 코스 재현에 아주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게 제목에서도 보듯이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대회잖아요. 근데 이미 보스턴은 1947년 분위기가 아닌 거죠. 강재규 감독이 정말 생각보다 막 전 세계 많은 곳을 다녔는데 어머나 호주 멜버른의 한 외곽 도시를 갔는데 정말 1947년 보스턴 분위기에 뿐만이 아니라 이 보스턴 여기가 심장이 거의 깨질 것 같은 하트 브레이크라는 그런 코스 언덕길이 있는데 그 언덕길까지 그 도시에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너무 반갑게 여기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준비부터 촬영까지 무려 4개월이 걸렸어요. 이렇게 공을 들여서 우리가 볼 때 정말 1947년 보스턴 그곳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극중 마라토너 이 손기정 선생님의 제자로 당시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마라토너 서윤복을 연기한 임시완 씨. 역시 실존 인물을 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죠. 맞습니다. 전 처음에 사실 이 영화 보기 전에 달리는 영화가 뭐가 재밌겠나라고 삐딱하게 봤는데 재밌습니다. 임시완 씨가 연기를 아주 잘합디다. 아주 훌륭하게 연기를 잘하는데요. 사실 강재규 감독이 임시완 씨를 처음 봤을 때 체형부터가 마라토너의 체형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작은 얼굴과 근육질의 몸 그리고 긴 팔다리가 딱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라토너 서윤복 선생님 역할에 캐스팅이 되자 이 임시완 씨는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던 중에 이 실제 서윤복 선생님의 외형을 내가 더 따라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이 들었대요. 그래서 다부진 마라토너의 이 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국가대표 이 마라톤 코치 권은지 씨의 훈련 아래 현실 마라토너처럼 달리는 주법을 익히고요. 그리고 훈련도 거의 60-70% 실제 선수와 거의 동일하게 했고요. 또 무엇보다 식단을 굉장히 철저하게 했다고 해요. 이 영화
정말 현장에 가면 밥차 여러분 아시겠지만 밥차가 정말 맛있거든요. 특히나 이 영화 현장에 있는 밥차가 그 충무로에서 내노라 하는 밥차였는데 임시완 씨가 내가 저걸 못 먹어서 너무 안타까웠다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염분을 확 줄이는 그런 식단을 끝까지 했었다고 하고요. 그 인물과 싱크로율을 끝까지 뽑아내기 위해서 이 촬영 마지막 날까지 마라토너 그 자체의 모습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네. 하정우 씨가 송기정 선생님 역할을 맡았는데 평소에 하정우 씨가 걷는 거 좋아하니까 네. 아, 이 역할 맡았으니까 나도 좀 마라톤 슬슬 한번 뛰어봐야지 했을 텐데 뛰는 장면 없었잖아요. 별로 없어요. 네. 그랬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완 씨가 일단 지금까지 마라톤 한다는 소식 정말 연기에 진심이다 이 얘기 드리면서 하정우 씨 사실 이제 본인이 딱 할 때 야 이게 그냥 마라토너 선수 역할을 맡아도 대단하지만 태극마크를 달고 뛴다는 게 굉장히 이게 남다른 거구나. 정말 이게 대단한 거구나.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책임감을 가졌다는 얘기인데 극 중에서 송기정은 1936년에 일장기였잖아요. 서윤복은 이게 정말 어렵게 이 이제 태극기를 사실은 이제 영화 속에서 미군정이라 이 실제로는 그 두 가지 미국 우리나라 태극기 같이 달고 뛰었지만 이 영화 속에서는 영화입니다. 우리의 자부심 있게 태극마크를 달고 뛰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그런 서윤복을 지도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데 그러면 좀 뛰지 그랬어. 사실은요. 영화 백두산 때 폭파 장면 있고 힘들었잖아요. 네. 여기서 사실은 이 사람이 이거 자랑할 일이 아니군요. 두 무릎을 다 다쳤어요. 그래서 그래요? 양쪽 무릎을 다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양쪽 무릎 다 깁스하고 이렇게 그 목발 짚고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사실 그 병원에서 이게 2년이 되려니까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제 친구의 아들이 다니는 병원에 마침 거기서 수술하고 입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보통 사람들이 아직 수술하고 이거 일어나지도 못해요 하는데 일어나고 걷지 못해요 하는데 걷고 정말 뛴다고요 하는데 살살 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빨리 그 치료 재활 기간을 단축하면서 들어간 영화가 바로 이 1947 보스턴이었는데 그랬군요. 그래도 의사는 정말 걷는 것도 힘들어 했는데 그 정도 한 거지 결코 뭐 다른 이유로 나 뛰는 거 귀찮아서 이게 아니라 재활 치료 기간 중에 촬영한 거였다는 걸 이제서야 전해드립니다. 네. 야, 지금 말씀 들으니까 뭐 영화 촬영 중에 뛰는 거는 뭐 상상도 못하고 걷고 촬영한 것만 해도 투혼이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영화 소개해 주세요. 네, 한계 없는 도전 두 번째 영화는요. 에베레스트에서 생을 마감한 동료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난 엄원길 대장님 그리고 휴먼 원정대의 감동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그린 영화 히말라야입니다. 네, 제목이 히말라야예요. 그렇다면 우리 배우들이 직접 히말라야에 다 갔었느냐? 이게 또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고생 없는 영화는 없다지만 히말라야 정말 힘이 많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리얼리티로 따지자면 이 해발 8,700m까지 가야 하지만 사실 이 배우와 제작진을 다 이끌고 그 높은 고산지대까지 올라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대신 이 배우들이 히말라야 4,500m 높이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절반에 가까운 높이로 올라간 건데요. 자, 3,000m부터 배우들이 숨쉬기가 어려워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100m 전력 질주를 하고 나면 끝에 이렇게 손이 막 꼴딱꼴딱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아주 숨쉬기가 힘들 정도의 그 높이가 바로 이 3,000m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고산병에 적응하기 위해서 아주 천천히 걸어가면서 그 3,000m까지 견뎌나가면서 이 작품을 촬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황정민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온몸의 세포 하나까지도 다 연기를 하는 배우잖아요. 정말 실제 자신의 이 혈관까지 쪼그라들고 뇌까지 굉장히 영향을 받고 막 압박을 받는 듯한 이 신체의 그 변화를 다 느껴가면서까지 이 산에 올라가면서 직접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상황에서 연기했다는 놀라운데 저도 이제 그 여행을 갔을 때 정말 신기한 게 3,000m를 넘으면 두통이 와서 말할 수도 없고 거의 이렇게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3,000m 아래로 내려오면 제가 또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4,500m에서
견디기도 힘든데 연기를 했다? 와, 정말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실존 인물을 연기해야 되는 배우들 부담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부담이 있겠죠.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실존인데 우리가 또 딱 그 이름 하나 알잖아요. 어몽길 대장. 그 역할을 맡은 황정민 씨. 아무래도 황정민 씨 아무리 연기 잘해도 또 우리 관객들이 어몽길하고 비슷한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어몽길 씨가 쓴 책이라든가 글이라든가 여러 편 보기도 했는데 자꾸 읽다 보니까 이거 너무 모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멈추고 대신 어몽길 씨를 계속 더 많이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산을 대하는 태도, 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정신, 그거를 표현하려고 애썼다. 그게 아주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연기 너무 좋았죠. 히말라야까지 영화 소식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은혁 씨 연예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연예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냉정한 주류 업계입니다. 배우 한소희 씨가 여느 소주 광고 모델과는 다르게 소주 광고 계약한 지 1년을 마무리를 하면서 재계약 없이 마무리를 했다는 소식에 다들 의아함을 자아냈다는 소식입니다. 네, 소주 광고 모델 저도 몇 분 기억납니다만 꽤 오래 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재계약 없이 1년 만에 바뀌는 거 이거 좀 드문 일이죠? 네, 제 직업이 또 기자 아닙니까? 팩트만 전해야 하기 때문에 취재를 또 해봤습니다. 여러분, 일단 한소희 씨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관계만 전해드리자면 지난해 3월에 걸그룹 블랙핑크 제니 씨에 이어서 소주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됐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1년 만에 계약 종료가 됐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의아하다라고 하는 이런 시선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1년 만에 소주 광고 모델이 바뀌는 게 8년 만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역대 소주 광고 모델의 활동 기간을 살펴보면 이효리 씨와 수지 씨가 각각 5년씩 했고요. 제니 씨도 이 직전에 제니 씨도 2년을 했었어요. 이 한소희 씨 활동 기간 역대 모델 기간과 비교를 해서 짧은 기간이다. 이거 맞습니다. 당시 한소희 씨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 주류회사는 한소희가 팬들과 아주 적극적으로 SNS로 소통을 하는 모습을 좋게 봤다. 그래서 모델로 기용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제가 비하인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올 초에 그 경성 크리처라는 작품으로 한소희 씨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광고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이미 나왔었습니다. 연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소희 씨가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기자가 우스갯소리로 그럼 광고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소희 씨도 웃으면서 아니 안 그래도 저 진짜로 광고 요즘 재계약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진짜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타이밍이 그 당시에는 기자들이 이 기사를 먼저 내보내지 말자. 그러니까 지켜주자라는 의미로 기사를 내지 않았던 건데 하필이면 참 타이밍이라는 게 이 기사가 마치 한소희가 계약이 잘렸다라는 식으로 기사가 먼저 나오게 되니까 참 이런 식으로라도 제가 뒷이야기를 취재 비하인드를 좀 풀어 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뭔가 하여간 다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추측입니다. 추측이고 제가 지금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좀 대변해 드려 볼게요. 일각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소희 계약 1년 만에 중단된 거, 정지된 거, 재계약 안 된 거, 이거 지금 열애설 영향 아니야? 이런 시각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 광고하고는 별도로 그럼 열애설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류준열 씨랑 예쁘게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환승연애다 막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시각도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환승연애 아니다. 당연히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딱 부인을 했는데 이 말투를 들어보면 이게 대략 변명하는 건지 사실인 건지 딱 알 수 있거든요. SNS와 소통이 여전히 활발한 한소희 씨가 SNS에 환승연의 얘기 나오자마자 올린 글을 제가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애인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고 친구라는 어떤 이름하에 여지를 두지도 않고 또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타인의 연애를 방해하지도 회방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단호하게 환승연애 프로그램을 좋아하긴 하지만 제 인생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요. 그 얘기는 분명히 환승연애 아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광고도 그 일과는 별개의 길을 바라고요. 그러면 정말 SNS랑 소통을 활발히 해서 광고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럼 뚝 떨어졌느냐. 계약 맺을 때쯤 그 전까지 열애설 전에 한 1980만 명이 그의 팔로워였습니다. 그런데 열애하고 나면 근데 우리 왜 그래요? 나만의 한소이고 싶어. 근데 열애를 한다고 그러면 조금 또 이렇게 좀 팬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1773만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나 다시 아니야 생각해보면 우리 나의 소회 응원해줘야지 하면서 지금 1781만 명으로 다시 상승세 타고 있다는 그런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아마 TV를 보신 시청자분들께서는 환승연애? 그게 대체 뭐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도 같은데요. 환승연애 우리가 왜 버스를 한번 갈아탈 때 띠 하고 바로 뒤에 오는 버스를 딱 탈 때 우리 환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먼저 사귀던 연인이 있고 그 다음 연인으로 바로 이제 그 텀 없이 바로 다음 연인을 사귀는 것에 대해서 환승연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혜리 씨, 류준열 씨 그리고 한소희 씨 이 젊은 청춘들 사이에서는 환승연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승연애라는 것은 가짜 뉴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일단 류준열 씨와 혜리 씨가 헤어졌었던 기간이 있고 류준열 씨와 한소희 씨가 사귄 이 기간이 통틀어서 한 4개월 넘게 이미 텀이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진전, 류준열이 사진전 열었을 때 한소희가 갔던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환승연애 설을 이야기하시던데 이것도 아니라고 또 제가 취재를 통해서 말씀을 분명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한소희 씨와 류준열 씨, 일단 류준열 씨는 이 사진전을 열었을 때 이미 헤어진 사이였었고요. 그리고 또 한소희 씨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알고 있는 포토그래퍼가 있어서 이날 처음 류준열 씨를 인사를 했었던 날이에요. 셀럽데이라고 해서 연예인들이 모이는 날이었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인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한소희 씨한테 주로 집중이 돼서 얘기가 나오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연애라는 걸 혼자 할 수가 없는데 이 비난의 화살이 왜 이게 비난의 화살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또 왜 한 사람에게 이 한소희 씨 여자에게 집중돼야 하는지 정말 저도 이해가 되지 않고 더욱 안타까운 건 우리 최 기자 말한 것처럼 또 본인의 소신일 수도 있는데도 이 재계약 광고 재계약이 되지 않은 배경으로 열애설 때문 아니야 이렇게 추측이 또 되는 이런 상황도 안타깝고 한소희 씨 2번 화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연애 소식 전해주세요. 네, 연애 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요. 김세론, 김수현과의 셀프 열애설입니다. 이 음주운전으로 자숙을 하고 있던 배우 김세론 씨가 난데없이 또 배우 김수현 씨와의 사생활 사진을 유출하면서 일명 셀프 열애설이 불거졌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또 아직도 명확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으며 침묵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셀프 열애설이라는 얘기도 참 생소한데 맞아요. 어쨌든 여기에 대상이 됐어요. 김수현 씨는 어떤 입장입니까? 김수현 씨 요즘 눈물의 여왕으로 시청자를 울렸다가 웃겼다가 정말 오랜만에 컴백에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이 셀프 열애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루머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온라인에 퍼져 있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 같은 소속사였을 당시에 촬영한 것으로 보이고 김세론 씨의 이러한 행동의 의도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난감한 기색을 나타냈어요. 이어서 배우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악의적인 비방과 이 모욕 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날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식 들어보니까 SNS가
이게 좀 이렇게 반대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독이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김세론 씨 경우에 SNS가 독이 된 경우가 좀 처음이 아니에요. 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경제적 피해를 남긴 그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고 문제는 음주운전 사고보다 김세론 씨는 지금 후의 일들이 지금 더욱더 이렇게 조금 좋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데 그때 저 자숙 중입니다 했는데 전자담배 사진이 올랐어요. 아니 뭐 자숙 중에도 본인이 원래 흡연가였다면 흡연할 수도 있죠. 근데 왜 그 사진을 올렸냐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또 이제 저 아르바이트 하면서 힘들게 살아요 하면서 뭐 어떤 이제 커피숍에서 카페에서 어떤 아르바이트 하는 것 같은 사진을 올렸는데 그 업체에서 우리는 고용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취직한 적이 없어요. 또 이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김세론 씨가 답을 안 내놨거든요. 요번에도 또 이 셀프 열애설이라고 하는 요번에 이 김수현 씨와의 사진에 대해서 또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정말 제가 이모 같고 이모 할머니 같은 마음으로 김세론 씨 지금은 정말 자숙하는 게 오히려 팬들의 마음을 얻는 때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셀프 열애설, 그러니까 그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열애설, 그 다음에 김수현 씨 소속사 측에서는 바로 연인 관계가 아니다 이런 반박 기사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김세론 씨는 그 사진을 왜 이렇게 올렸다가 갑자기 삭제하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점을 한번 쳐봐야 점을 쳐봐야 될 것 같은데 김세론 씨의 마음은 사실 제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 연예계라는 게 인물 몇몇과 상황과 이 사단이 만들어지면 여기서부터 소문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김세론 씨가 SNS에 김수현과 찍은 사진을 올렸다라는 이 문장으로 여러 가지 루머가 지금 돌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건 일반적인 여러 누리꾼들의 그냥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김세론 씨의 행동에는 저희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김세론 씨가 운전사고 가해자로 방송에서 자취를 감췄는데 김수현 씨는 회당 3억 원을 받으면서 흥행 메이커로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소속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러운 마음으로 그냥 그때를 추억하는 사진을 올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왜 요즘은 사진 이렇게 보시면은 1년 전 이러면서 갑자기 1년 전 사진 뜨고 2년 전 이러면서 2년 전 사진이 갑자기 뜨잖아요. 아마도 새벽에 그 사진이 잘못 떴는데 본인이 그걸 일부러 올렸을 리는 없고 자기도 이제 실수로 올리지 않았겠냐, 설마 이걸 진짜로 올렸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연예 소식 하겠습니다. 네, 연예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 데뷔 35년 만에 SNS 개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봤더니 우리 35년 동안 데뷔를 하고 나서 개인적인 삶을 공개하지 않았던 배우 고현정 씨가 이제 신비주의를 깨고 SNS를 개설하면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섰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요즘은 뭐 대부분 자신의 이 개인 SNS 계정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왠지 배우 고현정 씨가 SNS를 개설했다고 들으니 저도 좀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누가 SNS 하나 개설했다고 이렇게 주목을 받을까요? 하루 만에 불과 6만 명, 팔로워스가 6만 명이 넘고 사진 3번 올렸는데 1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파격 행보는 요 사진 전 SNS 개설 전에 너튜브에 출연해서 자신의 얘기를 이렇게 좀 솔직하게 할 때부터 시작이다 이렇게들 보시는데 또 기자인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고현정 씨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 신비주의인 적 없어요.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늘 솔직했던 그입니다. 그래서 어떤 파격적인 얘기를 했습니까? 일단 제가 만났을 때 소감을 얘기를 하자면 제가 항상 한 10여 년 동안 연예부 기자를 하면서 여배우 실물 1등, 성격 1등을 고현정 씨로 꼽습니다. 우와. 인터뷰를 했을 때도 제가 기대한 것 이상의 솔직함을 항상 보여주는 배우거든요. 고현정 씨가 너튜브에서 보여준 이 파격 발언은 이런 겁니다. 다작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아니 이건 진짜 정말 오해하는 건데 작품이 안 들어와요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고현정 씨는 너무 신비롭다. 다가갈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라고 했더니 왜 그럴까?
저 거기 시집 갔다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연속적으로 파격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요리를 해서 먹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접을 하는 사람이 가수 정재영 씨였는데 정재영 씨에게 재료를 물어보던 중에 정재영 씨가 나 H백화점에서 이 재료를 사왔어 라고 했더니 고현정 씨가 굉장히 좋아하면서 어머 다행이다 이러면서 신세계가 아니라서 고마워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누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듣다 보니까 이런 거침없는 이야기는 고현정 씨만 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SNS에는 그럼 3장의 사진을 올렸다는데 어떤 사진 올렸어요? 자,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26일 새벽에 아름다운 책 표지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어머 늦은 시간인 거 아는데 죄송한데 이런 사진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팬들이 얘기하죠. 새벽 4시건 아침 7시건 무조건 좋습니다. 벌써 SNS 감성 파악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제는 간장 계란밥을 올리면서 저 저녁으로 이거 먹어요. 또 했더니 소탈하다면서 또 난리가 났습니다. 네. 간장게장 비싼데. 간장 계란밥. 간장 네, 계란밥. 계란에다 요거는 간장을 괜찮다. 넣어서.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스타 주민 오늘 주제도 궁금합니다. 네, 내가 좋아하던 스타들 TV에서 보이지 않을 때 그 스타들 뭐 하고 살까? 뭐 먹고 살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저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뭐 하고 사니?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지만요. 이런 궁금증이 생겼을 때 우리 스타들 뭐 하지? 그래서 오늘 준비한 스타 주민 주제는요. 어떻게 살고 있니? 입니다. 진짜 왕성하게 활동하던 연예인이 어느 순간 TV에서 사라지면 네. 다들 궁금해하시잖아요. 그 연예 뭐 하고 있지? 그 오늘은 얘기인가 어떤 봐요. 스타들의 근황이 소개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네. 살고 있니? 시작해보죠. 네, 어떻게 살고 있니? 첫 번째 스타는요. 생선으로 연매출 30억 원을 벌면서 제3의 인생을 살고 있는 전 야구 선수 양준혁 씨입니다. 네, 양준혁 전 야구 선수 요즘 방송에서 볼 수 없던데 생선으로 연매출 30억을 올려요. 네, 제1인생 야구 선수, 제2인생 야구 출신 방송인. 그런데 너무 방송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특히나 결혼한 다음에 보이지 않아서 저도 궁금했는데 대방어의 아버지, 방어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면서 세상에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요. 연매출 30억이랍니다. 와, 30억. 대방어를 애지중지 키운다는 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야구선수 시절 낚시가 취미였던 양준혁 씨 틈만 나면요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낚시를 했었는데 이 우연한 기회에 지금의 양식장을 사들였다고 합니다. 대방어 이 양식을 시작한 계기에 대해서요 다른 사업을 했었다. 이 전복도 하고 납치도 하고 줄가자미도 했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대체 근데 그 전에는 재미를 못 봤었던 모양이죠. 사실 그전에는 사업 실패한 연예인 아이템 할 때마다 양준혁 씨가 아니 뭐 자꾸 전복도 하고 뭐 줄가자미도 하고 막 계속 생선을 파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드디어 대방어의 아버지가 됐는데 특히 손에 많이 본 게 전복이었다고요. 전복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동해안 적조. 그래서 무려 11만 5천 마리 전부 폐사. 그렇게 해서 9천만 원의 손해, 1억 원 가까운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두 포기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끝까지 해내서 드디어 대방어의 아버지가 됐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이 대단한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더니 결국 역전 말로 홈런포를 쏘아 올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방어로 결국엔 말로 홈런을 친 건데요. 양준혁 씨 지금까지 공개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야말로 바닥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방어로 4, 5년 전부터 매출이 일어났다. 대방어 덕분에 재기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굉장히 많은데 저 얼마나 키우는 거예요? 네, 양준혁 씨 전복 양식 실패를 했잖아요. 이 실패를 듣고 대방어 양식을 시작했는데 현재 양준혁 씨가 키우는 이 대방어의 양 무려 최대 2만 마리 이상이라고 합니다. 7개월
개월가량 이 먹이를 주면서 대방어의 크기를 최소 10kg 이상으로 키워야 상품 가치가 있다고 하네요. 아, 근데 양식하고 있는 대방어가 2만여 마리면 얘는 밥 줘야 되잖아요. 맞아. 야, 그 식비 만만치 않겠는데요? 야, 만만치 않습니다. 이 대방어의 주로 이 먹이가 고등어 새끼인 고돌이 그리고 뭐 청어, 전갱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양준혁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아침에 이제 한 트럭씩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런 트럭으로 들어오는 이 식비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방어 2만여 마리에 한 달 식비는 얼마나 될까요? 자, 1번 1,000만 원, 2번 3,000만 원, 3번 6,000만 원, 4번 1억 원. 한 달에? 네, 한 달입니다. 이거 몇 천만 원 할 것 같은데요? 한 3천만 원 들지 않아요? 그렇죠. 뭐 전갱이, 청어, 그쵸. 3천만 고돌이. 원이면 1년이면은 얼마예요? 3억 6천, 4억 정도 되는 거예요. 3천만 원도 대단하지만요. 정답은 3번 6천만 원입니다. 예, 그래요? 2천. 그렇죠. 양준혁 씨 우와. 이야기에 따르면 거의 지금 한 달 그 하루 식비가 약 2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 달 기준으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6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아니 연매출이 30억이긴 한데 네. 그러면 한 달에 6천만 원어치 매기면 거의 한 10억어치 매기는 야, 이게 어떻게 되는 와. 거지? 뭐 많이 남나요? 일단 양준혁 씨가 우리 대방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본인도 얘기하는 게 겨울철 한철 장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한철 장사, 이 겨울 장사가 매출이 한 30억 원 정도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요, 대방어를 한 10,000원 정도에 매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10,000원에 매입을 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사료를 이렇게 많이 먹여서 통통하게 키우는데 7개월 동안 들어가는 이 식비가 4,200만 원. 네. 이렇게 애지중지 키운 대방어가 이 10,000원짜리 대방어가 10kg로 이렇게 확 커지면 그때부터 가격이 10배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양준혁 씨가 키운 이 대방어, 키로당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 거예요? 키로당 얼마를 들어보시면 이거 30억보다 더 할 수도 있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키우면서 도매업자한테 말하자면 통으로 이제 넘겼는데 이제 본인이 직접 노량진 수산시장 경매에 참여를 했대요. 나 잘 키웠으니까 키로당 25,000원은 받겠지 하고 갔는데 어머나 일부지만 어떤 거는 키로당 38,000원 거의 뭐 그때에 경매된 거 중에 최고가에 가까운 금액을 받기도 했다고 그래요. 최근 방송에서 키로당 25,000원에서 3만 원 사이에 팔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낮게 잡아서 25,000원만 해도 10kg 넘어야 되니까 한 마리 25만 원인데 2만 마리 키운다고 했어요. 더 이상 곱하기는 직접 드리겠지만 30억보다는 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해봤습니다. 아이고, 이야, 대단합니다. 제대로 일어났네. 그러니까요. 30억이 넘는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살고 있니? 두 번째 스타는요. 이제 그만 컴백했으면 해. 가수 김건모 씨입니다. 네, 최근 한 장의 사진 때문에 가수 김건모 씨의 근황에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최근 가수 박준희 씨가 자신의 SNS에 뼛속까지 아티스트 오랜 연인들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게시를 했는데요. 가수 박준희 씨가 게시한 이 사진을 보시면요. 술과 음식을 즐기는 김건모 씨의 모습과 지인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진 속 김건모 씨는 아주 편안한 차림으로 지인들과 어울리며 기타를 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포착된 이 김건모 씨의 근황 대중의 관심으로 이어졌고 김건모 씨에 대한 안타깝게도 오보 기사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김건모 씨 근황은 정말 오랜만인데 이거 오보라고요? 어떻게 된 일이죠? 가수 박진희 씨가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 중인데 그래서 이 사진을 하나 이렇게 딱 올렸더니 제주도에 놀러 간 걸로 보도가 됐다. 근데 사실은 박준희 씨가 얘기해요. 건모 오빠 제주도에 온 적도 없다. 내가 이 지인들과 서울에 갔을 때 거기서 오빠를 잠시 만났고 근데 건모 오빠가 제주도에서 힐링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좀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박준희 씨가 김건모 씨가 담긴 사진을 올린 이유는 뭡니까? 네, 박준희 씨가 본인의 SNS에 김건모 씨 사진을 올린 이유는요. 아주 뼛속까지 아티스트인 김건모 씨 어서 빨리 또 다시 노래를
연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올린 거라고 하는데요. 이 박주일 씨 오보 기사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무혐의를 받고도 사람들 앞에 서기 두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무서운 기사들 때문인 것 같다라면서 또 불편한 신경을 드러냈습니다. 네, 김건모 씨가 활동을 중단한 지 벌써 4년입니다. 네. 4년이라는 공백이 생긴 건데 이번 일은 정말 안타까운 오보고 해프닝이네요. 네, 맞습니다. 김건모 씨 4년 공백은요, 2019년에 발생한 성폭력 관련 논란과 이 연관이 있는데요. 당시 유흥업소 여직원이 너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2016년 한 유흥업소에서 김건모를 만났고 자신을 성폭행했다라고 일방적인 주장을 내놨습니다. 유흥업소 여직원이 변호사를 통해서 김건모 씨를 강간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져 팬들이 충격에 빠졌죠. 네. 이 사건이 근데 무혐의 처리가 난 거죠? 맞습니다. 2019년에 그때로부터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불거졌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최종 판결까지는 또 한 2년이 걸려서 2021년 11월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1차로. 그런데 이 여성이 이제 항고를 했어요. 그래서 또 그럼 서울검찰청에서, 고등검찰청에서 또 재수사를 했거든요. 근데도 6개월 만에 아니 하고 또 불기소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여성이 이번에 재정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또 재정 신청이 들어오니까 또 국민이 이걸 원하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재판부가 얘기를 했어요.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살펴봤을 때 이 김건모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혹은 이 기소해야 된다, 기소해야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하면서 이 여성분의 재정 신청을 기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드디어 그때야 김건모 사건의 마침표가 찍혔는데, 사실 우리가 확 불거졌을 땐 많이 알았지만 무혐의를 받았다는 것도 사실 모두가 알고 계시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잘못된 말 한마디로 그동안 쌓았던 그 김건모 씨의 이미지가 추락했고요. 뒤늦게 이렇게 누명을 회복했는데 너무 큰 상처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모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일단 2022년 기사로 돌아가 보면요. 김건모 씨 측에서는 사건이 마무리된 만큼 이 연애 활동 복귀를 계획 중이다,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음악 활동을 할 것임을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 지금 2년이나 지났잖아요. 2024년이 됐는데 제가 정말 어렵게 김건모 씨의 측근을 또 어떻게 연락이 닿았어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김건모 씨 근황을 조심스럽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운동하고 사이클하고 굉장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술을 굉장히 많이 줄였대요. 예전에는 막 소주를 많이 드시는 모습이었는데 예전보다 확실히 술은 많이 줄였고요. 건강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김건모 씨는 원래도 이 쉬는 날에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꼭 건반 앞에 앉아서 이 피아노를 치는 그런 습관이 있대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이 손가락이 굳지 않게 이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서 이렇게 가끔 지인들과 만나는 사진을 보셨지만 이런 자리에서도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는 늘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김건모 씨가 돌아올 이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정말 큰 환호와 박수로 응원과 함께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그럼 곧 김건모 씨의 음악, 노래를 들을 수 있다는 건가요? 사실 상처가 컸죠. 이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 가서 억울해도 억울하다고 말도 못하는 상황이죠. 그걸 좀 노래로 풀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취재를 해보니까 작곡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김건모 씨가 좀 이미 마음의 준비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해요. 대중께서 돌아오길 바란다는 마음을 여러 루트, 요즘 SNS도 있고 하니까 이걸 선으로 활용을 하시면 그가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스타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어떻게 살고 있니? 세 번째 스타는요, 가수 홍진영 씨입니다. 홍진영 씨는 지난 2020년 석사 논문 표절 논란 이후에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전만큼 TV에서 자주 보이진 않아요. 네, 최근 홍진영 씨는 노래, 그러니까 신곡 봄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제목이 왜 봄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지은 것은 추운 겨울을 견디고 맞이하는 봄이라는 이미지가 이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희망을 주는 단어라고 생각해 음악적 형상화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이 조영수 작곡가와 10년 만에 선보이는 발라드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렇게 노래 외에도 먹방 프로그램으로 이 시청자와도 만나고 있는데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석사 논문 표절 논란 이전과 비교하면 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노래 봄 같은 경우에는 차가웠던 시절을 견뎌서 따뜻한 봄으로 이제 솟아오른다라는 이 뜻, 마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홍진영 씨가 그 광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이 연예인의 이미지에 가장 예민한 게 광고 업계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홍진영 씨가 광고도 이제 슬슬 시작을 하는 걸 보니 어느 정도 이 사과와 이 속죄의 마음이 대중에게 분명히 잘 전달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홍진영 씨도 앞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홍진영 씨가 본업인 가수 말고 최근에 또 다른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요? 네, 지금 홍진영 씨 지금 자신의 소속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속사에 소속 가수가 있습니다. 걸그룹 출신인데 이번에 트로트 가수로 또 음악적 영역을 넓혀갔는데요. 이 홍진영 씨가 본인이 직접 활동명을 지어줬을 뿐만 아니라요. 작사, 작곡, 거기에다가 프로듀싱까지 참여를 해서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제작자 행보 말고 뭐 토지를 매입했어요? 김포 모머리에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 저는 이 기호강보다 호호강 저만 그래요. 나이 들면 이렇게 좋은 공기 있는 곳에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건데 이 김포에 있는 타운하우스 땅이라고 그러는데 150평 요거를 6억 원에 샀다고 하고 거기다 집을 60평 정도짜리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또 4억 원 넘게 건축비가 들어서 10억 원 넘는 요거 그냥 호호강으로 쓴다고. 제가 좀 배가 아픈가요? 아유, 저도 좀 많이 벌어서 이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홍진영 씨는 그럼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네, 이곳을 세컨하우스로 활용을 할지 아니면 실거주 전원주택으로 활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밝힌 바가 없습니다. 다만 소속사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회사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두고 분양 계약을 맺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만큼 업무 연결성을 염두에 두고 주택 건축을 예정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에서 지역을 오가면서 뭔가를 하겠다. 그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딱 약간 중간 지점인 셈인데요. 이렇게 서울과 가까이 있는 만큼 업무 연결성도 놓치지 않겠다. 요거 그 말인즉슨 다양한 행사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지방과 서울을 오가면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게 아주 오랫동안 꿈꿔왔던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홍진영 씨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있잖아요. 건물 우리가 그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난해 9월이었죠. 성동구에는 주택 35억 원짜리 매입했다. 근데 이제 채권액을 보니까 30억. 그러면 대략 25억 원 대출 받았겠구나. 그래야 이제 채권액이 30억, 120% 잡히니까요. 그럼 35억짜리니까 본인 현금 10억 원에 대출 25억 원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본인 돈 10억 원, 아유 연예인인데 있을 수 있죠. 근데 대출 25억 원은 조금 후덜덜합니다. 대출 25억 원이면 한 달 이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계산이 안 됩니다. 문과를 나와가지고요. 원래 연예인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홍진영 씨 과거 한 방송에서 전국 8도를 돌아다니면서 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가까운 일본, 베트남, 다낭 같은 경우에는 당일치기 코스로 이렇게 8개까지 행사를 가능하다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요 기자도 해봤는데 이렇게 한국 가수가 해외 행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앞자리가 2번 혹은 3번까지도 꺾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1,000만 원을 받는 가수면 해외에 간다라고
부른다라고 하면 2천만 원, 많게는 한 4천만 원까지도 이제 정말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홍진영 씨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페이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행사에 방송 활동까지 하다 보면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데 대출금 25억 원 저는 가뿐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스스로 걱정이나 해야지. 그렇죠. 연예인 걱정할 필요 없다고. 네. 근데 이 석사 논문 표절 이후에 들려오는 그 홍진영 씨의 소식들 보면요. 공통점이 돈과 좀 관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35억 원 건물주에 이어서 이런 뭐 6억 원대 땅 매입 등 이렇게 돈 관련된 기사가 계속 올라올까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홍진영 씨가 조금 대중의 마음보다 반발, 한 발 앞서가는 것 같아요. 저는 봄이라는 노래도 정말 대중이 진정한 사과를 받아들이셨는지 지금 홍진영 씨한테 봄이 오는 거는 대중이 입김으로 훈풍을 불어 넣어줘야지 셀프 훈풍이면 안 되거든요. 지금 굉장히 후배도 키우고 좋은 행보 보여주고 계신데 조금만 더 대중의 눈을 살펴주셔라. 그리고 이렇게 뭐 건물 샀다 이건 사셔도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거를 알려지지 않게 하고 나중에 좀 자랑하셔도 된다.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다음 스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살고 있니? 네 번째 스타는요. 70세의 장모님과 한 집살이를 하고 있는 방송인 왕종근 씨입니다. 네, 예전부터 왕종근 씨는 애처가로 유명한데 나이 70세의 장모님과 함께 산다. 그 이유가 뭡니까? 벌써 장모님하고 2년째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데 장모님이 약간 좀 치매를 앓고 계시다고 해요. 실제로 그 아내분이 2023년에 지난해 방송에서 이 어머니가 이 치매 장애를 앓고 있다.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하죠. 이미 3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 되겠네요. 그렇게 판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한 집살이까지 하는 걸 보면 그 장모님의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이 왕종근 씨 아들이 외할머니를 보러 이제 부산에 종종 간대요. 근데 이 손자가 외할머니에게 할머니 저 지금 부산 왔는데 할머니 보러 갈게요라고 했는데 외할머니의 말이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너 아침에 밥도 안 먹고 어딜 나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손자와 늘 함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데요. 이후에 이 왕종근 씨 아들이 장모님 댁에, 그러니까 할머니 댁에 갔더니 이 챙겨준 밥이요. 이 밥이 아니라 개밥같이 이렇게 뭔가 엉켜 있는 밥들이었고 냉장고 반찬을 보려고 딱 열어봤더니 우리 할머니 반찬이 다 너무 오래된 반찬들인 거예요. 그래서 손자 이름을 불렀다가 다른 사람 이름을 불렀다가 막 이런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왕종근 씨 부부도 많이 놀랐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아들의 전화를 받은 그 왕종근 씨 아내 너무 놀라서 왕종근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 내일부터 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될지도 몰라. 지금 부산에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올게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화로 한 집살이를 알리자 왕종근 씨 우선은 알았다고는 했는데 이런 새로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조금 걱정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 들었으면 놀라셨을 텐데 그걸 잘 받아들이셨나 보죠? 그럴 만한 사정이 있더라고요. 이 결혼하고 이 왕종근 씨 아내가 그때 교사였는데 시부모님께서 너 퇴근하고 우리 집에 와서 집안일 좀 하다 가라. 그래서 퇴근하고 거기 가서 열심히 밥하고 설거지하고 집안 치워놓고 이거를 무려 5년을 했는데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이걸 묵묵히 해냈던 걸 나중에 왕종근 씨가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통보, 일방적인 통보도 알았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사정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왕종근 씨가 또 양가 부모님의 치매로 인한 가족력 때문에 또 고민이 많다면서요? 네, 왕종근 씨 현실적으로 이 장모님과 함께 살면서 내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돼야 할까라는 생각에 내가 만약에 치매 진단을 받으면 만약에 당신이 누군지도 모를 테니 나는 패기치기 싫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바로 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떻게 살고 있니? 라는 주제로 스타들의 근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날씨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상암 DDMC 앞입니다. 어제 비바람 때문에 좀 춥게 느껴지셨죠? 오늘 아침까지도 쌀쌀함이 감돌겠는데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습한 지표면이 밤사이 냉각됐기 때문인데요. 출근길 반드시 서행 운전하시고요. 또 항공기 운항 정보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기온이 올라도 먼지 걱정은 없어서요. 바깥 활동하시기에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네,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16도, 전주는 19도로 따뜻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 조심하셔야겠는데요.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겠습니다. 가급적 해안가 접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해가 반짝 고개를 내밀었는데요. 내일은 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양이 많지 않겠지만 주로 남쪽을 중심으로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어제 뉴스에 대관령에 폭설 내리는 거 봤는데 네. 오늘 또 일기예보 보니까 완연한 또 봄이에요. 그러니까요. 오늘 뭐 서울의 한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른다고 해서 저도 괜시리 마음이 설렙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